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와가지고 거의 마지막 파트 중에 하나 이제 절대 지지 않는 투자의 황금 비율. 야 이거 사실 이런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약간 대중을 혹하는 제목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지지 않는 지지 않는 투자의 황금 비율도 아니야. 절대 지지 않아. 우리 장면은 그렇게 지어야겠네. 그래요? 왜냐면 이제 투자는 삶이다 하면은 되게 약간 그 뭐랄까 약간 푸근한 느낌처럼 이렇게 약간 그 메타포가 있는데 이거 메타포가 없어. 솔직히 절대 지지 않는 이 사실 대부분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 표지에 쓰지 목차에 넣진 않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선생님 왜 이런 제목을 넣었을까? 그냥 투자의 황금 비율 막 이래도 되잖아. 새로 나온 책도 절대 지지 않는 거잖아.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지지 않는 투자의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생각하시기? 기대가 부푼데. 네? 기대가 부풀어. 기대가 부풀어요? 그냥 그쵸. 첫 마디는 이제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은 빡센데 여기 이게 큰 따옴표 두 개로 시작하면 뭔가 빡센데 이게 약간 강조인데 강조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70을 두고 할 수 없는 30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한다.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나오는데 그래서 7대3이랑 원칙, 8대2랑 원칙을 나오게 돼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 비중 혹시 7대3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가 뭐 선생님 지키시는지 아니면은 그 정도를 추천을 하시는 개인들한테. 일단 초보자는 지켜야 될 것 같고. 초보자. 근데 5대5도 초보자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초보자는 뭐 5대5든 뭐 6대4든 그거는 없는데 네.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비율이 네. 7대3이라고 하고 있고 네. IRP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 IRP도. 지금도 투자도 그 계좌가 또 그렇게 하시나요? 7대3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7대3보다는 일단 약간 25 25대 8, 75. 70. 근데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을 계속 쓰게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선생님 연배신데 아니 현금 비중을 안 둬. 계속 주식이 사고 싶대. 현금 비중이 없어. 내가 한번 단기 채권 사두니까 그나마 좀 안 사긴 하는데 그거 살 바에는 삼성물산 산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요. 나도 그거 IRP 안 깼으면 네. 한 20% 208 정도인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이 참 이게 참 가장 큰 태제 어려워요. 이거는 케미에서 현금 비중이 원칙 뭐라고 한지 기억나죠? 성환이 뭐라고 하죠 이게? 찝찝할 정도. 이제 내가 기분이 좀 찝찝할 정도 있잖아. 약간 불안할 정도. 약간 불안할 정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말 아니야? 사람마다 불안한 정도가 다 다르잖아. 아니, 놀이기구 탈 때도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어떻게 타는지 나도 계기불에 탔는데 자유 드롭에서 막 떨어지거나. 하여튼 약간 그게 사람마다 불안한 정도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7대3이라는 걸 정해주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7대3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뜻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불안하지 않을 정도. 이거 뭐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도 다 다르죠. 코로나 같이 주변 상황이 너무 불안하면 내 마음도 덩달아 변하잖아. 나의 마음은 7대3인데 코로나가 오면 이게 이거 6대4여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다는 정도가 나의 어떤 그 지표라든지 나의 현실 이거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 같아. 늘 정말 늘 변해 늘. 그러니까 나의 직관 이게 진짜 직관이야. 직관. 우리가 워렌 버핏을 평가할 수 없는 게 그 사람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몰라. 안 알려주더라고 잘. 그 사람이 애플을 50% 비중을 뒀는데 현금 비중이 50%야.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담은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절대 금액에 꽂히지. 야, 몇 조를 샀대. 몇 백억을 샀대.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유행했던 것 진짜 존리 대표의 풀리 인베스트먼트 이게 그 유행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거 아시죠? 존리 대표 하면은 다 투자해. 커피값 먹을 것도 투자해. 월세도 투자해. 근데 저 존리 대표에게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일정 수입이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없는 사람은 몰라. 그거 안 될 것 같아. 풀리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말이 참 대중을 혹하게 만드는 말이면서도 그리고 이게 벌이가 일정하다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음 달에 되면 내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 안 열어두더라고. 그러니까 늘 존리 대표 저 풀리 인베스트는 네, 펀드 쪽 펀드 쪽이죠, 그죠? 개별 주식은 아니고 네, 펀드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변동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풀리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런 말들에 꽂히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가 경험하고 원칙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없으면 이거 선동이잖아요. 펀드라고 하더라도 펀드다 하더라도 뭐 선동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원칙을 바탕으로 현금 비중을 둔다. 근데 현금 비중을 두는 것 자체가 30%면 엄청 커요 이게. 내가 100억 투자자면 30억을 현금 비중으로 넣어야 돼. 그렇잖아. 이 30%가 쉬운 게 아니야. 지금도 매집하고 싶은 기업이 널려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내가 현금 비중을 보면 사면 안 돼. 그러니까 투자는 뭐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를 하면 돈을 벌지만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작부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작은 비중은 아니죠. 5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원칙이 있지 않으면 투자는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는 투자의 현금 비결은 뭐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포기를 못. 포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지. 인간이란 두 손을 다 쓰면 이빨을 무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뺏으려는 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동물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동물적인 인간이 있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인간답다고 말할 때는 또 그때의 인간은 또 동물을 뛰어넘은 성인에 되는 인간이고, 하지만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또 어떨 때 보면 동물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강아지는 포기 안 하죠. 포기하는 강아지 잘 못 본 것 같아. 그거는 훈련 받았을 때 포기가 되지. 그건 인간이지. 훈련을 받았을 때. 근데 야생에 있는 강아지가 내가 배고플 때 포기를 할까요? 근데 많이 먹었어. 많이 먹고 나서 그러니까 사자가 배부르면 토끼를 죽이지 않아. 그럼 그게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지. 그건 본능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배워야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케미에서 학은 비우는 거다. 사실 비우는 것도 채워야 비울 수 있지. 채우지 않고 어떻게 비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렵죠. 근데 올라가는 것도 이익을 포기해야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공감이 가시나 혹시?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올라갈 때도 이익을 포기해야 더 올라가지 않던가요? 이익을 포기해야? 네. 이게 왜냐면 내가 올라갈 때 막 100%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이 100%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200%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포기할수록 더 올라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의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이게 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익을 포기할수록 그러니까 100%의 이익을 포기하면 200%의 이익이 오는 거고 300%의 이익을 포기하면 400%의 이익이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투자할 때 어려운 거죠. 내가 이익을 포기한다. 투자를 하는 이유를 돈 버는 이유로 살면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포기할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근데 또 보면은 이게 10% 아까 말하는 것처럼 30% 50% 떨어지면 내가 이게 더 떨어진다는 마인드보다도 이 기업이 불쌍하기 때문에 더 사줘서 이익을 포기하는, 그래서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했을 때 100%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삼각형의 원리에서도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삼각형의 원리를 에서 이익을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이익을 포기해야만이 이 아래에서 살 수가 있거든.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올라갈 때만 사는 게 돼버리고 비중만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 내가 처음 샀을 때보다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진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검정색 책에도 수정이 됐는지를 내가 못 봤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서 아니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아니다. 이게 그 중간에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샘표 기업인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게 좀 잘못됐더라고. 그 이익이 100 여기 보면 52페이지 보면은 그 수익 그 남은 원금 52페이지에 보면 그 구책이에요. 구판. 남은 원금 300만 원을 재투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정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수정돼 있을 거예요. 템표 보면은 1000만 원 샀대. 1000만 원 사가지고 70% 떨어졌대. 그래서 이때도 1000만 원 샀대. 그래가지고 이게 180% 올랐대. 그러면 이게 1300만 원으로 아무리 많이 180% 올라갔자 5천만 원의 수익을 못 걷잖아요.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300만 원을 샀다. 거기에다가 180%를 오르면 5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이 된다. 이게 그거 써있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두 배 해봐야 2,600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책에 그렇게 써있어. 전체 원금 2천만 원으로 원금을 회복하고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 그건 말이 되는데 5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런 말이 써있어가지고 혹시 이건 틀린 말이야?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틀린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1,300만 원 샀는데 5천만 원의 이익을 거두려면 뭐야 이게 원금도 그러니까 원금을 더해도 5천만 원이 안 되지 않나? 180% 더하면 되나? 180%면 200%는 두 배인데? 2배잖아요. 그럼 2,600. 2,600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금까지 말하는 거면 말이 되려나? 1300에서 180%로 올라가면 이게 1300에서 하나 올라오면 1300이고 거기에다가 또 0.8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600이잖아. 그쵸? 80 그러니까 올라가면 맞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 성원 형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책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원금을 회복하고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이 1,000만 원, 네.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은 난 건 했지. 난 건 맞잖아요. 600을 번 거죠, 그죠? 2,600이니까 네. 600. 그쵸. 600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난 것 같아요. 그죠? 떨어져 샀을 때. 근데 70%가 떨어졌을 때 음. 원금 회복하면 240%, 250% 정도 올라가잖아. 네.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제자리를 가면. 그치? 근데 제자리를 가면이지. 근데 여기 180%의 수익이 된다고 나오거든. 아니 근데 70% 떨어져서 제자리 간 건 아니고 이 차트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건데 그게 180% 오르거든. 이게 180%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176%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서 1,000만 원 더 사서 B 지점에 팔았다고 치면 수익은 낸 건데 5천만 원 수익은 아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돼. 아니면 이걸 좀 더 풀어서 써주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좀 내가 걸렸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황금비율을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절대 지지하는 황금비율 7대3인데 그거는 결국에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경쟁의 논리가 되면 안 된다. 왜냐면 경쟁 자체가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건데 경쟁을 하지 않아야지.
그래야 투자는 이익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경쟁의 시스템이 아니라 수행의 시스템이다. 나 홀로 가는 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이게 경쟁의 시스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왜냐면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등수를 매겼고 등수를 매기면서 얼마나 제가 참 치졸하다는 말을 어떤 문제 생각나냐면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시험 문제를 내면 이게 참 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얼마나 치졸했냐면 한문 1번 문제 배점이 4.3점이에요. 선생 새끼들이지. 욕하고 싶은데 왜 4.3점이랑 2번 문제는 4.5점이야. 솔직히 지들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얘를 틀리고 얘를 맞추고 얘를 맞고 얘를 틀려버리면 등수를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치졸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항당 배점이 4.5점, 5.2점, 5.1점 등수 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이거를. 나 이거보다 선생 새끼들이지 이거. 이거 얼마나 치졸해. 이렇게 이 사람을 등수로 나눈다는 게. 고등학교 문제도 이렇다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문제를 겁나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서 못 풀게 만들든지 등수 내기 위해서 4.5점, 4점 이게 선생 새끼들이지. 이거 아직도 안 바꿔요 고등학교생들 이거. 안 바꾼다고 왜 등수 내야 되거든. 이거 등수 내기 위한 뭐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직도 욕이 나와. 이런 문제 풀면서도. 그래서 딱 등수가 달려. 내가 아직 83점, 85.3점이야. 얘 86.1점이야. 얘가 1등급 받고 얘는 2등급 받아. 이게 되냐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고. 이 시스템이 이게 이런 시스템에서 대한민국 애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자라오는데 어떻게 투자를 경쟁을 안 하고 하냐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이런 시절 아니었어요. 이때는 우리 때는 이게 얼마나 경쟁이 심해지면 문제가 이지랄이야. 내가 그때 욕이 나오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아마 선생님 그 자녀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이걸 선생님들이 망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학교를 운영하니까 학교가 당연히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지. 왜 욕이 나고 그때만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에 막 등수 가려가지고 친구끼리도 서로 막 눈치 보고 이랬던 것도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너무 그래. 내가 말할 때 이건 아니야. 대학교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점점. 대학교도 등수 내야 되잖아. ABC 등수 내야 되잖아. 야, 얼마나 그게 참 허접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그게 허접해. 그 형 다니는 대안학교도 그렇게 내는지 한번 물어봐요. 너희도 문제가 한 문항당 4.5점이냐 4.2점이냐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그게 허접하다고 그게. 그 내신 등급 때문에 그러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허접해 그게. 선생님들도 변명하지 그 등수를 그거를 어떻게든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교육 자체를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이야. 그러면서 학생 가르친다는 게. 아니 물론 선생님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이거는 치졸했어. 문제를 내는 게. 그랬었어요. 조금 내가 그때 공부하면서 열받더라고. 아니 열받았었어 그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현금 비중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근데 어렵죠. 우리가 꾸준히 경험으로 현금 비중을 만드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대형 기관 펀드들은 현금 비중이 얼마다? 90%다. 근데 이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대중들의 문제다. 왜냐하면 그런 대중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케미가 왜 이런 교육 문화와 이런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뭐다? 어쩌면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죠. 그것만 개혁 잘해도 우리나라는 탄탄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지지 않는, 왜 이 정도의 비율로 국민연금만 현금 비중을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탄탄할 수 있는 거죠. 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스크로 마무리를 쳐요. 첫 장이 이제 리스크인데, 이제 첫 장은 이제 결국 자본주의라는 어떤 가치라는 태제로 가서 리스크로 마무리 치는데, 리스크랑 이제 가장 헷갈리는 건 결국에는
데인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덴저라는 범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 리스크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죠.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근데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덴저러스한 것을 리스크로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나한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칼은 나한테 덴저러스한 거지만 요리사한테는 리스크한 거죠. 그리고 케미에서 요리를 가르치니까 결국에는 삶 속에 있는 모든 덴저한 영역을 나의 리스크의 영역으로 바꾼다. 이게 투자에서의 투자는 삶이다 이 영역이에요. 왜? 왜냐면 결국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결국 뭐다? 언어라는 거지. 언어라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대부분이 덴저러스. 결국 선동의 영역인 것에서 다 리스크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은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다룰 수 있을 때 그게 곧 리스크인 거죠. 가치가 있는 거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근데 이런 걸 하기 어려워요.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는 거 자체가 결국에는 리스크를 우리가 덴저러스한 거, 그러니까 덴저가 리스크로 가려면 공포가 있거든요. 피어.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이렇게 우리 변동성 지수를 볼레텔리티 인덱스라고 하지만 인덱스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피어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공포지수라고 해요. 그만큼 이 볼레탈리티 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을 우리는 공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컨트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밌게도 변동성 지수의 특징이 뭐죠? 변동성 지수. 가끔 무시하시나요 혹시? 변동성 지수? 네, 빅스 빅스지수죠. 빅스지수. 빅스가 이제 공포거든요. 빅스지수. 모르는데요. 얘는 우상향하지 않죠. 근데 우하향하지도 않죠. 제자리죠. 왜 제자리일까요? 변동성 지수는 왜 제자리일까요? 우상향하지도 않고 우하향하지도 않아. 모르겠는데. 그쵸? 근데 이 지수에 공식이 있어. 공식이 있어. 참 신기하게.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변동성 지수의 공식이 있어요. 지수니까 식이 있잖아요. 이 지수를 보면 막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요. 근데 다른 건 다 상수거든요. 상수라는 건 늘 그러한 수예요. 그러니까 늘 정해진 수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래에는 뭐가 있냐? 가장 중요한 타임이 있어요. 시간. 시간은 무한대죠.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가 오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그 숫자가 시간을 압도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곧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열어둘 수 있는 사람만이 변동성을 결국엔 우리가 다룰 수 있고, 결국 시간이라는 건 뭐다? 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현금 비중을 다룰 수 있느냐, 그게 변동성 지수 공식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 지수라는 건 결국 뭐다? 공포다. 공포라는 건 뭐다? 감정이다. 감정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 묻어지는 거다. 묻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변동성 지수는 우상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물론 그 감정이라는 게 그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화낼 때 화낼 때 화를 내야 된다.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잖아. 동물들이 그러던가요? 동물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울지도 않고 울긴 하죠. 그렇지만 슬퍼할 때와 그럴 때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돼. 공포라는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돼. 공포를 우리가 다룰 수 없으면 공포가 종교가 되죠. 종교. 왜냐면 공포를 파는 거거든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파거든요. 왜냐면 불안하고 불안할 때 종교를 찾아가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라는 걸로 돼버리면 하나의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지수를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리스크를 다룰 수 있다. 결국 시간을 다룬다. 시간을 다룬다. 돈을 다룬다. 돈이 현금을 다룬다. 즉 나의 감정을 다룬다.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컨트롤하려면 결국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시간은 나의 감정이며 나의 돈이며 현금 비중이다. 그거를 내가 어떤 경험으로 다룰 수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아까 이런 공식으로서도 내가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은 또 될 수가 없죠. 시간은. 그러니까 이런 걸 명확히 알고 변동성 지수가 무엇인지 리스크가 무엇인지 를 파악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덴저러스는 책에서 나오지만 yes or no죠. 하지만 리스크는 뭐다? how to다. 어떻게 할지를 보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투자는 no, yes, or yes 같아요. 투자는 yes or yes야. no 아니면 no거든. 하지 않거나 하거나야. 하지만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는 yes or yes인데 결국에 리스크가 how to의 개념을 담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오늘 그 시점에서 내 원칙을 어떻게 갈고 듭냐. 하지만 덴저러스는 어떠다? yes or no죠.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봐야지. 매너 투공은 피하고 봐야죠. 피하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 이런 어떤 덴저라는 것 자체부터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네 가지를 나누거든요. 리스크가 큰 것, 작은 것, 회피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이 책에서도 그만큼 보험사들은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즉 뭐다? 내가 이건 진짜 덴저러스한 거다. 내가 지금 다룰 수 없어. 그럼 타지 말아야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지금 사면 안 돼. 다룰 수가 없잖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영역인 거죠.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 경험자 입장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분 구조에 의해서는 내가 해야 돼. 걔는 목숨 걸고 해야 돼. 그 대주주들은 가격을 떠나서.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덴저러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나의 시간을 단다는 게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즉 GP직이면 100점 뭘까요? 이게 손잡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내가 똑같은 카이스트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도 잘 모르더라고. 이게 GP직이면 100점 한글도 못 써. 한자도 못 써. 100점 100승일까요? 100점 불패일까요? 불태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제 고르거든요. 100점 100승이냐 100점 불패냐 100점 불태냐. 태는 보다 위태롭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 물어보면은 잘 몰라. 불패 아닌가? 불태예요. 밑에? 밑에? 내가 위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 내가 위태롭지 않다는 거야. 내가 이겼어. 근데 위태로워. 그럼 다음에 지는 거지. 내가 지진 않았어. 근데 위태로워. 다음엔 지겠지. 근데 위태롭지 않으면 늘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inner peace. 참 위대한 말이에요. 고전을 보더라도. 그래서 100점 불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100점 100승이 아니다라고만 배우거든요. 아닌데 100점 불패도 아니야. 지지 않는 것도 아니야. 자, 왜냐면 승패라는 개념부터 뭐예요? 경쟁의 구도잖아요. 내가 링에 올라가도 내가 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아니. 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내가 위태롭지 않겠다. 다음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로 상대와 싸우겠다고 올라가야지. 지지 않겠다는 마음도 결국엔 뭐다? 물론 경쟁한다는 마음이잖아. 지지 않겠다. 대상이 있잖아, 대상이. 물론 지지 않는 마음도 위대한 마음이야. 하지만 그 지지 않는다는 마음은 머릿속만 아는 마음이지. 진짜 그 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진짜 마음은 내가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리스크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보자들이 많이 합니다. 초보자들이 투자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네 가지가 이제 또 나와요. 걱정이 되는 거죠. 부러우로다가 리스크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첫 번째, 진짜 멘토를 찾아라. 진짜 멘토를 찾아라가. 근데 어렵죠. 다 사기꾼이라. 하다못해 내가 아까 선생 새끼들이라고 하잖아. 아니 이거 중고등학교생도 존경할 만한 선생들이 없어. 근데 존경할 만한 선생이 없는데 어떻게 멘토를 찾아? 그치? 형 혹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존경할 만한 선생님 있었나요? 그때는 또 나름 또 근데 있었잖아. 있었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왔었을 거야. 근데 어렵지.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50명이야. 그 중에서 존경할 선생 찾으니까 한 2명 되더라. 2% 되더라. 2%. 아직도 기억하는 제가 조남수 선생님하고 강미수 선생님하고 몇 명 있어요. 제가 아직도 전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선생님, 이은배 선생님, 제가 만난 선생님만 해도 100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존경하는 선생님 5명. 5명이 안팎이에요. 5%예요, 5%. 야, 거의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선생님 없으니 투자해서 멘토를 찾기는 바늘구멍 찾기지. 당연히. 그러니까 5%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5%라는 뜻은 뭐겠어요? 95%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면 멘토인데 그러면 내가 투자 시장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몇 프로다? 95%야. 95%야. 나도 95%야. 내가 선생님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죠. 그래서 멘토의 자질은 일관성, 도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일관성이 뭔지도 모르고 도덕성이 뭔지도 몰라. 사실은. 이걸 알아야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인간도 찾지. 당신의 노력과 깊은 성찰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너의 노력과 깊은 성찰에 달려있대. 야 이거 얼마나 힘든 말이야. 결국 네가 네 스스로 스승이 되지 않으면 찾기 어렵단 말이야. 네가 멘토가 돼야 돼. 아니면 어렵다니까. 근데 이게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실천하기 어려워. 실천하기 어려워. 적용이 쉽지 않지. 네. 두 번째, 투자의 본질과 철학을 실천하는 젊은 커뮤니티 도반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를 방점을 드리냐면 젊은. 근데 이 젊다라는 게 나이를 떠나서 의식적으로 젊은 걸 뜻해요. 지금 젊은 꼰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식적으로나 모르다 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여기 있는 케미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근데 이것 또한 다 밸런스가 갖춰야 돼. 나이 또한 젊어야 되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젊다라는 게 이게 나이를 떠나서 모든 게 조화로운 것 같아. 조화. 그러니까 20대만 모여 있어도 이것도 꼰대야. 30대만 모여 있어도 꼰대야. 내가 볼 때 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게 바로 젊은 거죠. 젊은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저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젊은 커뮤니티가라는 이 말이 조화로운 커뮤니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화로? 그러니까 세대가 조화로워.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커뮤니티라고 말하면 20, 30대만 꽂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신이 이렇게 그렇죠. 깨있는 사람들. 근데 정신이 깨 있는데 다 20대거나 정신이 깨 있는데 다 50대다. 그것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네. 정신이 깨있으면 다 똑같지 않아? 그렇죠. 나이가 많다 적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젊은 커뮤니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원칙과 일관성을 증명하고 가르쳐라. 나만 알고 살아가면 고립이다.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지도 않다. 그래서 선생님도 나와서 몇 번 강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모니터링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모니터링 하죠. 서로 걸어다니는 CCTV인데. 그러니까 서로 모니터링을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의 원칙과 일관성을 증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이걸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초보자들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웬만한 초보자가 아니고서는 이거 실천하기 어려워. 그렇잖아. 그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쵸. 그걸 찾으라는 얘기. 초보자 혼자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디
보전과 철학을 생활하라. 케미에서 왜 보전 맞죠?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은 권력이고 권력을 다루는 핵심은 고전에서 있죠. 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사용 방법인 보전과 철학을 생활하지 않으면 그것은 투자가 될 수 없다. 투자는 결국엔 고전이 말하는 예술과 철학의 세계이다. 그게 마지막 이 초보자들 투자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네 가지를 듣고서. 근데 저는 와닿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진짜 투자를 멘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여기 선생님들과 그 젊은 커뮤니티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의식적으로나 나이로나 아니면 모든 체력으로나 그런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고, 내 원칙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고 이 자리에서 유튜브로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전과 철학을 커뮤니티 고전 모임에서도 와서 같이 번역하고 있고, 그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도 강의에서도 고전과 철학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은 해요. 내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아파도 있는 이유고,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책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재해석은 이번이 초판입니다. 이번이 초판이에요. 이 책 초판 가지고 할 거예요. 이제 재판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재해석을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돼야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 책을 줬지만 이 책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투자와 다르지 않을 거고 고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와주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참 고맙습니다. 제 영상들이 한 3-40분 되거든요. 길어. 가끔 케미스트도 안 보는 것 같아. 가끔. 그렇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조회수가 한 70배가 돼. 제 구독자가 한 36명 되거든요. 근데 조회수는 70배가 넘어가. 제가 가끔 저도 한 5번 듣거든요. 내 거 5번 듣는 거 빼도 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댓글로 참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싶은데 못 달아줘도 좀 이해하시고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